30쪽. 자, 30쪽에 봤더니 뭐가 실렸냐면 운영전과 안생의 사랑 이런 게 실렸네. 일단 운영전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EBS랑 연결해 볼게요. 자, 운영전은 우리가 한번 배운 적도 있고 익숙한 작품입니다. 그죠? 운영전의 주인공은 누구야? 운영이지 누구요? 그죠? 운영이 주인공이겠지, 그지? 자, 그런데 운영이가 있는 궁궐 이름이 뭐죠? 수성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이 다른 말로 수성궁 몽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책 같은 거 보시면 운영전이 아니라 수성전 몽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1번 하자. 운영전의 특징 1번. 자, 그 다음에 운영과 김진사가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누구의 꿈속에 나와? 유영의 꿈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김진사가 한번 얘기하고 운영이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유영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 보시면 유영전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이 운영전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주인공인 운영도 죽고요. 김진사도 죽죠. 그죠? 그래서 이건 유일한 비극적 결말의 소설입니다. 이놈은 유일한 비극적 결말의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첫 번째 특징.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요 소설은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죠?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게 액자식 구성이잖아. 그래서 바깥 이야기가 있고 안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바깥 이야기를 우리가 외화라고 하고 안 이야기를 내화라고 한다면, 다음 외화는요 어떤 게 있냐면 바깥에서 누구야? 책을 읽다 유영이 잠이 듭니다. 그죠? 얘가 책을 읽다 잠이 들어요. 잠이 들어요. 들다 듬. 그래서 누가 유영이라는 애가 책을 읽다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죽은 김진사와 그 다음에 운영이를 만납니다. 김진사 운영을 만납니다. 만나요. 어디서? 꿈속에서 만났겠지. 그죠? 꿈속에서 만났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 이야기, 내화를 가볼게요. 내화. 안 이야기는 뭐냐면 운영하고 김진사가 있고요. 이 김진사는 누구의 글친구야? 누구의 글친구야? 그렇죠. 누가 나왔다? 안평대군이죠. 안평대군의 글친구가 누구냐면 김진사입니다. 그럼 안평대군은 우리 역사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야? 그죠? 세종의 아들이죠. 세종의 아들이고 세종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야? 세종 죽고 바로 그 다음 왕이 누구야? 문종입니다. 그죠? 세종의 첫 번째 아들이 문종, 두 번째 아들이 누구게? 세조. 그게 세조, 수양대군이야. 셋째 아들이 안평대군이랍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세종의 자식은 24명인가 그렇대요. 24명, 거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외울 수가 없고요. 한 3명 정도만 하면 그 얘기고, 안평대군은 나중에 누구한테 밀리냐면 수양대군한테 밀려요. 어쨌든 간에 안평대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김진사와 누가 한눈에 반하냐면 운영이가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써? 사랑을 하지요. 하지만 운영은 신분상 뭐야? 얘는 궁녀죠. 궁녀는 누구의 여자야? 조선시대에면 임금의 여자죠? 모두 다. 마치 사물처럼 임금 거잖아. 그죠? 대군이니까 임금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평대군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꽝 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야? 신분 차이죠. 신분 차이에서 서로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김진사와 운영은요, 여러 궁녀들과 김진사의 쫄다구 했던 특의 도움으로 궁궐 밖에서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안평대군한테 걸립니다. 안평대군은 시 짓기를 좋아하는데 김진사랑 시 짓기를 놀이하는데 김진사의 시가 너무 슬픈 거야. 야, 너네 명색이 왕이랑, 그죠? 왕자죠? 왕이 아니고 왕자랑 같이 시를 읽고 노는데 이렇게 슬플 이유가 뭐가 있냐? 나한테 얘기해. 그 슬픈 거 내가 해결해 줄게. 조선시대니까 왕자가 다 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김진사가 말을 못합니다. 이상한 새끼 하고 집에 가요. 궁궐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서 안평대군이 궁녀들 10명을 모집합니다. 그 10명은 뭐냐면 안평대군이 제일 젊고 예쁜 애들만 모아서 글을 가리키고 뭐 글짓기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평대군이 글짓기를 하는데 아까 김진사 시하고 비슷한 시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 얘기겠죠. 궁녀들은 안평대군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외로울 이유가 없거든요. 아, 이게 뭐냐, 너 새끼야, 내가 너한테 사랑을 해주는데 네가 왜 외롭지? 하니까 이제 뭐야, 옳구나,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러 궁녀들이 제가 잘못이에요, 저희가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이에요, 서로 잘못했대요. 제가 밖에 나가자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편지를 전해줬어요,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이렇게 결국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 운영이는 서로 자살을 하겠죠. 그죠? 자살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어? 김진사에게 넘겨줬는데 그 재산을 누가 탐내? 김진사였던 쫄따구가 탐을 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튀다가 어떻게 했어? 김진사가 어이구 저 쫄따구가 갖고 튀었어요. 하늘이요 벌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우당탕탕 내려요. 그래서 천둥벼락 맞고 특이 죽어요. 그래서 나머지 뭐야 운영이의 재산으로 절을 하나 짓고 이제 김진사도 죽죠. 자살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둘이 저승을 가면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유영한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은 김진사가 말하는 부분이 있고 김진사가 내가 둘이 사랑을 했을 때 이런 식이야. 내가 편지를 저쪽에 넣었더니 편지를 넣었더니 이렇게 구멍을 내서 편지를 넣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운영의 입장에서 갑자기 구멍이 뚫려더니 거기 편지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읽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김진사가 말하는 부분 4개, 운영이가 말하는 부분 하나를 섞을 거야.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외화로 갑니다. 자, 그러다가 유영이 잠에서 깹니다. 유영이 잠에서 깨요. 유영이 잠에서 깨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이거 무슨 신기한 꿈을 꿨지? 하고 딱 봤더니 어떻게 했어? 기록한 책이 옆에 있어요. 기록한 책이 옆에 있어요. 옆에 있다. 뭐 이런 게 바로 운영전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다시 이 책은 네, 요게 여기까지고. 그러면 우리 EBS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EBS. 요런 작품이 우리 올해 EBS에는 수특밖에 없죠.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EBS에서는 애정 전기 소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애정 전기 소설이라고 묶어서 파트를 나눠놨더라고요. 일단 페이지로 얘기한다면 122쪽입니다. 어디? 122쪽이야. 122쪽. 알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배우면 여러분 집에 가서 EBS 122쪽을 풀어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저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얘기 했구나, 라는 거. 자, 일단, 애정이라는 건 사랑 얘기고요. 전기라는 것은요, 뭐야?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이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EBS에는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이 실렸다는 얘기네. 맞죠? 자, 그러면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은 첫 번째 기이한 이야기는 꿈속에서 누굴 만나냐면 죽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죽은 사람을. 그러면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려면 요 말은 현상계가 있겠구나. 그죠?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살아있으니까 현상계가 있겠죠? 현실계라고 할까? 여러분 책에는 현실계가 나옵니다. 현실계가 있을 거고, 하지만 죽은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현실을 초월한 거니까 초현실계겠죠. 초현실계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전기 소설은요. 전기. 그렇다면 현상계, 현실계는 바로 뭐야? 현실성이 있는 거지. 현실성이 존재하는 거고, 초현실계는 죽은 귀신을 만나는 곳이니까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뭐야? 환상성이 있는 거네. 결국 애정 전기 소설이라는 건 현실성과 환상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작품들을 얘기하네. 이게 첫 번째 특징, 애정 전기 소설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우리나라의 애정 전기 소설은요, 특징이 여주인공 있고, 여주인공, 그 다음에 남주인공이
남 주인공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여자들이 좀 소극적이라면 이 우리나라의 애정 전기 소설은 오히려 여주인공들이 어떻게 해서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얘네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적극적, 능동적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에 방해물이 있어. 그러면 여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굶어서 단식 투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다시 누굴 찾아가서 사랑하게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은 오히려 어떨 거냐면 적극적 능동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게 우리나라의 애정 전기소설의 특징인데 그래서 122쪽에 나온 건 뭐냐면 바로 뭐 나왔죠? 그렇죠. 이생규 장전이 실렸어요. 이생규 장전 누구 거냐면 김시습께 실렸군요. 그러면 얼른 쓰고 자, 그럼 제목 분석하면 이생 나눠주고요. 규 나눠주고 장 이렇게 나눠줘야 합니다. 이생은 우리의 주인공이고요. 주인공이고 규는 넘보다 규자입니다. 넘보다 규자고요. 장은 담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이 담을 이렇게 넘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생규 장정은 이생이 담을 넘보다. 굳이 해석하자면 이생이 담을 넘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얘기하면 이생이 길을 가다가요 어디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 그 최랑이라는 여자가 책을 읽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 꾀꼬리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저기서 책 읽는 예쁜 여자가 발견된 거야.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너무 예쁘니까 마음이 떨리는데 그걸 최랑이라는 여자도 봐요. 담 넘어 보는 남자가 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러 또 여자애가 좀 더 아름답게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써요? 알콩달콩 막 가슴이 뛰고 하겠죠. 근데 안에 있는 최랑이 바깥에 이생이 막 콩콩닥 뛰면 어떡하지 고백할까 이러고 있는데 안에서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남자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난 안으로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서 사랑을 나누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요? 실패합니다. 왜? 첫 번째 만나지만 얘는 실패해요. 자, 이 소설의 특징은요. 뭐가 반복되냐면 만남, 이별, 이별이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돼요. 자, 첫 번째 만납니다. 둘 간의 사랑, 담을 넘보면서 만나죠. 그죠? 최랑과 이생이 만나요. 이생이 담을 사이에 두고 만나요. 두고 만납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해서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생은 가난하지만 양반이에요. 하지만 최랑은 부자긴 한데 중인계층입니다. 신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생의 아빠가 반대해요. 그래서 신분 차이로 이별해요. 그러면 신분 차이로 이별했어? 그렇다면 여기가 첫 번째 만남이라면 여기는 이별이죠. 그러면 이별한 상태로 끝날 것 같아? 안 그래. 애정 전기소설은 여자가 되게 적극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최랑이 밥을 굶어버립니다. 단식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다시 만납니다. 최랑의 단식.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딸이. 그래서 뭐 하냐면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만남이겠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럼 만나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젠장을 뭐 합니까? 뭐가 해서요? 홍건적이 침입합니다. 이건 고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려를 배경해서 오랑캐족 홍건적이 자꾸 침입을 했대요. 자꾸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홍건적이 침입합니다.
홍건적에 침입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최랑이 죽어요. 최랑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별이네? 만남, 이별, 만남, 이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다시 죽은 최랑이 부활해요. 최랑의 부활. 다시 살아나네. 그럼 뭐야 이거 또 만났네? 만났네. 자, 그런데 다시 최랑이 부활해서 나름대로 사랑을 나누는데 명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기 저승에 가면요, 홍길동이면 몇 월에 태어나서 몇 월에 죽어라 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명부의 법칙으로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명부의 법칙으로 이별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뭐야? 이별했네.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입니다. 자, 됐어. 자, 다시 요번에는 김시습이라는 애를 좀 알아볼게요. 김시습은 언제 태어나냐면 세종 때 태어납니다. 세종 때. 그래서 세종 때부터 해서 세종 때 있고 그 다음에 단종, 문종 다음에 단종 오잖아. 그죠? 그래서 세종 다음에 문종이 오고 그 다음에 뭐야? 단종이 오죠? 그죠?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잖아. 문종은 좀 일찍 죽어요. 29살인가? 39인가 그때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단종이 12살인가 들어가잖아. 그런데 요 뒤에 누가 왕위를 빼서 그의 삼촌인 세조가 뺐죠? 세조가. 그죠?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 그죠? 이거 뺐죠? 그래서 그 뒤에 이 김시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았어요.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 역사책에도 김시습이 태어난 해는 있는데 죽은 해가 안 나와요. 왜냐면 얘가 나중에 절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죽은지 몰라. 근데 세조가 넘어가지 않았을 거냐. 인간이 사는데 그렇게 많이 살겠냐. 해서 세조 때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시습은 뭐 하냐면 단종 복위운동을 합니다. 단종 복위운동에 실패합니다. 그럼 단종 복위운동이라는 건 뭐야? 세조가 왕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럼 세조의 입장에서 왕이 온 세조의 입장에서 빡치는 일이지. 그죠? 그래서 나를 반대해? 이 새끼 다 뒤져라고 다 죽이죠. 그게 누구야? 사육신.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그나마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야? 그렇지. 얘가 생육신입니다. 생육신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던 아까 했던 여기 홍건적이 침입했는데 최랑이 죽었는데 남편은 도망가죠. 이생 도망가잖아. 그죠? 이게 자기 얘기입니다. 자, 최랑처럼 죽은 애가 사육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자기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시습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결국 이생은 자신 얘기입니다. 얘가 쓴 소설들은 다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생육신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다시는 단종 얘기 예배 꺼내는 순간 넌 죽여버린다 했어. 그러니까 어디 갔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얘가 어디냐면 바로 스님이 됩니다. 지리산으로 가요.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됩니다. 산속으로 가서 스님이 돼요.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조선에서 절에 근무한다라는 거, 스님이 된다는 건 거의 역적 수준이죠. 그죠? 스님이 됩니다. 반기를 든 거죠. 저 스님이 돼서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김시습은 세종 때 어린 시절 때요. 요즘 말로 하면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1등을 해요. 그래서 세종이 붓과 벼루 같은 이런 상품을 줬답니다. 옛날 임금이 상을 줬다? 개인적으로 대단한 벼슬이지. 그죠? 그런 얘기가 김시습의 작품에 나옵니다. 김시습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을 냅니다. 최초의 한문 소설집을 냅니다. 그게 뭐지? 최초의 한문 소설집 뭐야? 그게 금오신화죠. 금오신화. 그러면 EBS의 이생규장장이 나왔다니 금오신화 나머지 작품을 다 한 번 또 꿰뚫어 봐야겠지?
자,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5작품이 있습니다. 금오신화에는 5작품이 실렸습니다. 그 5작품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이생규장전 이렇게 나눴었죠? 전체 얘기한다면 이생이라는 사람이 누구? 최랑 또는 최씨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얘기죠. 사랑을 나눠서 결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기가 발생합니다. 뭐야? 홍건적이 침입하죠.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최랑은 죽어요. 최랑의 죽음. 그 다음에 이생은 목숨을 부지하죠. 삽니다. 그게 자기 얘기라고 했죠. 생육신, 사육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최랑이 부활하죠. 최랑의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다가 결국 명부의 법칙으로 어떻게 써요? 얘는 이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나서 3년간의 사랑을 합니다. 3년간의 짧은 사랑을 하고 결국 명부의 법칙으로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영원한 이별을 한다는 그런 얘기고. 자, 요거는 다소 유교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교적인 얘기야. 어떤 면에서 유교적인 얘기냐면 최랑이 홍건적이 들어왔을 때 너에게 정절을 빼앗기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 해서 자기 스스로 죽지요. 이런 건 여자가 정절을 지킨다? 유교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도덕이거든요. 유교적인 냄새가 좀 나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자, 4작품. 자, 거식이고요. 이번엔 양씨입니다. 양생이 나옵니다. 양생은 절에서 일을 합니다. 되게 똘똘하고요. 그 다음에 똑똑하고 똘똘하 다 똑같은 말이구나. 똑똑해요. 근데 얘가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하고 만복사이란 절에서 이제 윷놀이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스님, 부처님, 내 얘기 한번 합시다.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좋다. 한번 해보자꾸나 합니다. 했더니 누가 이기냐면 양생이 이깁니다. 양생이 이겨서 저 소원이 있어요. 뭐냐 얘기하거라. 내가 들어주마. 저 여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만 들어주세요. 그래 알겠다. 기다리거라. 잠시 불전함 뒤에 있거라. 불전함 알죠? 돈 넣는데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때 진짜 잠시 뒤에 어떻게 써? 엄청 예쁜 애가 오면서 막 울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그 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저는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엉엉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 야 이게 부처가 말한 여자친구구나 라고 해서 나옵니다. 뿅 나와서 어떻게 해서 급만남을 추진을 합니다. 됐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얘도 역시 3일간의 사랑을 하다가 자 일단 양생이 있고요. 여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하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최씨 여인 하씨 여인과 급만남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 갔어? 3일간의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어떻게 써? 이게 사람 집이 아니야?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면서 하씨 여인이 얘기합니다. 오빠 사실은 저는 죽은 여인이에요. 이 은그릇을 가지고 저기 시장에 가시면 우리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발 좀 틀어주세요. 예쁜 애가 말하면 다 들어주지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은그릇을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 하씨 여인의 노비들이 그거 우리 주인 하실 건데 하면서 막 때리죠. 도구란 줄 알고. 그죠? 이 집은 원래 어떻게 했냐면 전쟁통에 하씨 여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급하니까 일단 가매장을 해놨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갔다가 전쟁이 끝난 뒤 이제 다시 묻어주려고 합니다. 진짜 장례를 치러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하씨 여인의 아빠가 열받는 겁니다. 감히 내 딸의 무덤을 파헤쳐? 막 후드러 패는데 잠깐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야. 당신 딸 이렇게 생겼지? 당신 딸 오른쪽 궁뎅이 점 있지? 어떻게 하나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 여인이 은그릇을 가져가면 당신을 볼 수 있대 합니다. 자 이거는 뭐야? 부모와의 만남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슨 절로 오시면 딸을 만날 수 있는데 가겠소? 합니까? 그랬더니 하씨 여인 아빠가 마침 잘 됐다. 내가 그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는데 잘 됐다. 함께 가자. 혹시 거짓말이면 넌 뒤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려가요. 그러더니 이제 양생이 봐요. 여기 있잖아요. 당신 딸. 했더니 이놈의 새끼가 거짓말하는 거야. 왜냐면 안 보여. 양생 눈에는 하씨 여인이 보이는데요. 아비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이놈의 새끼 어디다 거짓말하냐 이거요. 아니 있잖아요. 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봐요.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 딸의 비밀을 하나 얘기해봐라. 속닥속닥. 뭐 이렇지 않소? 맞아. 그럼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뭐예요? 오, 맞아. 그럼 먹어라. 내가 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차려놨으니까 먹어라 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먹는 소리가 쩝쩝쩝쩝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하시연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 갔어? 하늘로 가고 양생은 어떻게 했어? 헤어질 수밖에 없죠? 다시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영원한 이별을 하고 나서 양생은 다른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양생은 지리산으로 가버립니다. 누구야? 김시습이랑 똑같네. 김시습이 지리산으로 가서 스님이 돼버리거든요. 요거는 일종의 불교적인 내용이죠. 만복사란 절도 나오고 이런 거. 제목이 뭐야? 만복사에서 일종의 윷놀이를 하죠. 이게 뭐야? 이란 씨. 만복사 저포기. 자, 만복사는 절 이름이고요. 저포는 일종의 윷놀이입니다. 일종의 윷놀이. 시험엔 안 나와요. 저포놀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안 나와.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좀 도교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누구 할까? 홍씨. 자, 홍생은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도교와 딱 맞아 떨어지네. 오늘도 술을 많이 마시고 아주 기분이 거하게 좋아요. 그래서 뭐야? 배를 타고 동동동동 갑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리운전 타고 가는 거야. 가는데 저기 정자에 예쁜 여자가 보여요. 너무 잘 보여.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잠깐 대리기사 잠깐 멈춰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멈춰라 하고서 그 정자로 뛰어 올라가요. 봤더니 겁나게 예뻐요. 엄청 예뻐요. 걔가 누구냐면 기씨 여인입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너무 예쁜 거야. 근데 홍생은 뭘 좋아하냐면 시 짓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써? 홍생과 어떻게 써요? 이제 풍류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뭐 하냐면 그 정자 이름이 부벽정입니다. 부벽정에서의 흥취. 앞에 두 작품과의 다른 점이라는 건 이생규 장전도 결혼을 하죠. 만복사 저포기도 결혼을 합니다. 즉 육체적 사랑이 나와요. 근데 이 작품은 육체적 사랑이 없어요. 결혼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이쁜 여자 만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이게 끝이야. 그리고 나서 안타깝냐? 이게 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요. 잠에서 깼더니 어제 일이 너무 생생한 거야. 다시 그 정자로 갑니다. 부벽정으로 가요. 갔더니 어떻게 써요? 기씨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녀였어요. 그래서 기씨 여인은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갔어요. 홍생이 기다린다고 해서 오냐? 안 오지. 얘가 뭐예요? 상사병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사망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 놈은 뭐 먹고 즐기세. 도교적이죠. 가만히 보면 한 여자만 좋아하죠. 즉 김시습이 생각한 것은 우리의 왕은 하나입니다. 다른 왕을 같이 갖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자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제목은 뭐야? 취해서 흘러갔다 부벽정이란 정자로. 뭐지? 야, 이씨. 오케이. 뭐라고? 취해서 흘러갔다 유. 부벽정이란 정자로. 취유 부벽정기. 취해서 흘러갔다 부벽정이란 정자로. 자, 두 작품 남았습니다. 자, 거시기. 이번에는 한생. 다 자기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한생은 인간 세상에서 글씨를 제일 잘 씁니다. 이거 지 얘기죠? 세종이 왕 때 어린이 글짓기 되기 짱 먹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용왕이, 땅속에 있는 용왕이 아니라, 귀여울 뻔했네. 용왕이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극진하게 모시는 거야. 그래서 용왕이 직접 내려와서 올라가시죠. 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세요 합니다. 근데 한생이 무슨 소리냐고. 용왕님 올라가시고 제가 밑에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용왕이 얘기합니다. 실은 당신을 부른 건 내 두 딸이 있다. 두 딸이 있대요. 사실은 이 두 딸은 누구냐면 문종과 단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종과 단종을 얘기하는 거야. 용왕이 누구야? 세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종이라는 얘기야. 아, 두 딸이 있는데 이제 시집을 가야 돼서 내가 집을 크게 지어줬다. 근데 귀신이 들어올까 겁이 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집에 현판을 거는 걸 좋아합니다. 현판에 글을 예쁘게 쓰면 귀신이 들어오다가 도망간대. 그게 뭐냐면 현판 쓰는 걸 상냥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글씨를 제일 잘 쓴다니 상냥문을 하나 써주면 안 될까? 상냥문을 써달라고 합니다.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깜빡깜빡대요. 아, 너 이씨. 상냥문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멋지게 씁니다. 귀신 들어오면 죽여버려 하고 씁니다.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왕이 고맙소.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줘야겠죠. 그래서 선물을 줍니다. 뭐냐면 비단과 명주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깹니다. 꿈 얘기였어. 꿈에서 깹. 꿈에서 깼더니 어떻게 써?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뭐가 있겠어? 비단과 명주가 있겠죠? 이거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야. 그러면서 이런 거 임금한테 비단과 명주를 받아봐야 뭐 소용이 없구나. 세종 때 받았었죠? 더 높은 용왕한테 받아도 아무 부질없잖아. 나의 처지가 변한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세속적 명리의 명예와 이로움, 명리의 부질없음을 느낍니다. 부질없음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용궁잔치에 가다. 뭐야? 이런 씨. 용궁장님 저게 뭐 여관이냐? 용궁 부연록입니다. 용궁 부연록. 자, 용궁 부는 나아가다. 그 다음에 연은 잔치연. 얘는 나아가다. 얘는 잔치연. 용궁 부연록. 자, 이번에 하나 더 마지막. 자, 스케일을 더 키워볼게요. 용왕이 아니라 이번에는 염라대왕을 만나러 갑니다. 박씨입니다. 그 누구? 염라대왕을 만나러 갑니다. 신과 함께 보면 걔 누구지? 이정재 역할. 이정재가 뭘 좋아하냐면 토론을 좋아합니다. 맞짱 토론 이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저승과 지옥에서는 염라대왕을 이길 사람이 없어. 이렇게 수소문 하다가 인간 세상에서 박생이 토론 좀 한다네?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맞짱 토론을 합니다. 야, 네가 제일 똘똘이라며? 예, 남들이 그러는데요. 야, 나랑 토론 한번 하자. 주제는 좋은 왕이란 합니다. 염라대왕이 자기가 아는 걸 모두 동원해서 아주 멋지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박생이 다시 자기도 얘기합니다. 야, 좋은 왕이란 이 얘기합니다. 얘처럼 살면 안 되고 얘처럼 살아야 한다. 종합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듣더니 오리 그렇게 멋진 말을 하다니 내가 졌어. 내가 한 번 졌어. 1대0이야. 그러니까 3세판이야. 2번 이기면 끝이야.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염라대왕이 자신 있는 주제를 던집니다. 좋은 백성이라 이걸로 토론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고민을 해서 더 멋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얘기야. 모든 지옥에서 염라대왕이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박생이 다시 얘기합니다. 좋은 백성이란 세조의 백성은 안 되고 단조의 백성이 돼야 함, 단종의 백성이 돼야 함, 이런 얘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염라대왕이 맞는 거야. 우와, 씨. 네가 토론에 이겼으니 너 왕해라. 왕이 살았을 때 왕을 물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2글자로. 증여 아니고요. 그걸 선위한다고 합니다. 선위. 그래서 뭐냐면 선위문을 씁니다. 내가 비록 살아있지만 얘가 맞짱 토론에 이겼기 때문에 얘를 왕으로 칭합니다. 이런 걸 해요. 그리고 나서 염라대왕이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니까 우리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왕이야? 그럼 내가 한번 구경해보죠.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갑니다. 여기는 지옥의 역이고 여기는 지옥의 봉천동이고 여기는 뭐고 이렇게 한 거야. 그죠?
수레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수레가 뒤뚱뒤뚱합니다. 흔들려요. 그들이 덜컹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깹니다. 꿈에서 깨요. 그래서 박생이 야씨 내가 꿈속에서 지옥의 왕이잖아. 지옥의 왕을 만났네. 나 죽을 때가 다 됐나봐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짐 정리를 합니다. 죽을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짐 정리를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죽어서 염라대왕이 되었다. 염라대왕이 된. 이게 뭘까? 남쪽 지옥 이야기. 남, 염부, 주, 지. 남쪽 염부주가 지옥입니다. 요게 지옥입니다. 그러면 남쪽 지옥 이야기. 됐네. 요번 주 토요일 10시부터 간쓸게 2회 모의고사가 있다. 시험은 자꾸 봐야 되고요. 여러분이 뭘 못하는지 자꾸 찾아놔야 돼. 모의고사는 내 실력을 점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 없다. 모의고사 보면서 자면 안 되고. 그치? 빡빡아? 저 안 자는데요.